2023년 이른 봄, 두만강물이 채 녹지 않은 한밤중이었습니다. 북한인민군 특수작전군 사령관이었던 한 남자가 아내와 어린 딸의 손을 꼭 잡고 살얼음 낀 강물 속으로 발을 디뎠습니다. 발목을 에는 차가운 물, 수만 번 크게 쉴 수도 없는 어둠 속에서 강 건너편까지는 겨우 20걸음. 그런데 바로 그때 강 상류 쪽에서 순찰대의 불빛이 이쪽을 향해 스쳐왔습니다. 챗은 물속에 반쯤 잠긴 채 그 자리에서 숨을 참고 멈췄습니다. 북한 군복을 입고 수십 년을 살아온 이 남자가 왜 이 한밤의 강을 목숨 걸고 건너야 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제가 자란 곳은 평양시 형제산 구역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평양 말이죠. 하지만 제가 살던 평양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화려한 평양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반듯하게 줄지어선 아파트들, 잘 닦인 도로, 군복을 입은 사람들, 그 안에는 말 못할 긴장감이 늘 흐르고 있었죠. 저는 인민군 특수작전군 소속 부대의 사령관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특전사 대령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군에서도 손꼽히는 자리였고 당에서 내려주는 배급도 일반 주민들보다는 나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변에선 늘 사령관 동지 댁은 걱정이 없겠다고들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 대꾸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아내 오키는 평양 제100화점에서 관리직으로 일했습니다. 아들 철민이는 군복무 중이었고 딸 설아는 평양 제1중학교를 다니고 있었죠. 겉으로 보면 북한에서 꽤 반듯하게 사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그 반듯함이라는 게 참 허망한 것이었습니다. 2010년대 중반이 넘어서면서 배급이 조금씩 줄기 시작했습니다. 간부 가정이라고 해서 예외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뭔가 부족하면 장마당을 찾았습니다. 장마당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재래시장 같은 곳인데요. 원래는 국가가 허락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눈 감아주기 시작한 거죠.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내가 장마당에서 사온 강냉이 쌀로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딸 설아가 부엌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강냉이야?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뚜껑만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었죠. 저는 그 뒷모습을 보다가 괜히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군에서는 무엇이든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마음 한켠을 조용히 두드린 게 그 작은 두드림이 무엇을 불러올지 그때의 저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저는 제 자신이 꽤 괜찮은 지휘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하들을 잘 챙기고 훈련도 엄격하게 시키되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겨울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훈련 중에 쓰러진 병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22살 함경남도 홍원군에서 올라온 청년이었습니다. 이름은 리성우라고 했는데 입대할 때부터 몸이 좀 가늘다 싶었습니다. 영양이 부족한 티가 역력했죠. 그래도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구령 소리만큼은 누구보다 씩씩했습니다. 그런 녀석이 어느 날 새벽 훈련 도중 그냥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급히 군 의무대로 옮겼지만 제대로 된 약이 없었습니다. 수액 한 병 구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군 사령관인 제가 이리저리 손을 써봤지만 사흘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진단도 제대로 못 받은 채 숨을 거뒀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심한 빈혈에 영양실조가 겹쳤던 거라고 했습니다. 먹지 못해서 죽은 겁니다. 군인이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훈련 중 순직이라고 적었습니다. 그게 정해진 형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 리성우의 어머니가 부대 앞으로 편지 한 통을 보내왔습니다. 누가 전해줬는지는 모릅니다. 손글씨로 꾹꾹 눌러 쓴 낡은 종이였습니다. 내용은 단 2줄이었습니다. 우리 성우 잘 먹이고 채워주십시오. 입대할 때 많이 여유였죠. 아직 편지를 받지 못한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이 이미 세상을 떠난 줄도 모르고 쓴 편지였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서랍 깊이 넣어두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키겠다는 나라가 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총을 들고 국경을 지키는 그 병사들이 정작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쓰러지는 나라.
이게 맞는 건가? 그 질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랍소 편지처럼 마음 깊은 곳에 접혀서 아주 오랫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병사 리성호의 죽음이 마음속에 작은 불씨를 놓았다면 이듬해 제가 눈으로 직접 본 일은 그 불씨에 기름을 들이부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2019년 가을, 저는 지방부대 순시차 양강도 쪽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당 간부와 함께 이동하던 중 마을 광장 같은 넓은 공터에 주민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걸 주민들에게 교육이라고 부릅니다. 직접 보여줘야 겁을 먹는다는 논리죠. 처형된 사람은 5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죄목은 국가재산 유용이었습니다. 들으니 장마당에서 쌀을 팔다 걸렸다고 했습니다. 국가 소유 창고에서 쌀을 빼돌렸다는 거였는데 나중에 들은 실제 사정은 달랐습니다. 그 여자는 아픈 남편 약값을 마련하려고 창고, 쥐가 먹다 남긴 썩은 쌀 몇 킬로그램을 내다 판 게 전부였다고 합니다. 저는 군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맨 앞줄에 서야 했습니다. 눈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 하나가 엄마 손을 꼭 잡고 서서 눈을 감지 못한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 얼굴을 보는 순간 딸 설아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옆에 와서 무슨 일 있었어요? 하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 부하 장교에게서 압수한 USB 하나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처리해야 할 물건이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그냥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날 밤 늦게 아내와 아이들이 다 잠든 뒤에 혼자 그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남한 드라마였습니다. 뉴스도 있었고 다큐멘터리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잠깐만 보고 끄려 했습니다. 그런데 끄질 못했습니다. 밤을 꼴딱 새웠습니다. 화면 속 남한 사람들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먹고 싶은 걸 먹고 가고 싶은데 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낯설었습니다. 평생 저 사람들은 우리의 적이라고 배웠는데 화면 속엔 그냥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밥 먹고 웃고 걱정하는 우리랑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것들이 전부 맞는 건가?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빠져나가질 않았습니다. USB를 본 그날 이후로 저는 이상한 사람이 됐습니다. 겉으론 평소와 똑같이 부대에 나가고 회의에 참석하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속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회의 시간에 누군가 미제농들을 타도하자고 소리 높여 외치면 저도 따라 주먹을 쥐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점점 공허해졌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함께 군 생활을 하던 오랜 동료 하나가 갑자기 보위부에 끌려갔습니다. 이유는 나중에야 들었습니다. 아들이 장마당에서 남한 노래가 담긴 파일을 팔다가 걸렸고 그게 아버지에게까지 번진 거였습니다. 30년 가까이 당을 위해 군복을 입었던 사람이 아들 하나 잘못 건드렸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그 뒤로 그 동료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충성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우리는 결국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당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도 가족 하나 지킬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을. 그해 겨울 딸 설아가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커서 뭐가 될 수 있어요? 아주 천진하게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북한에서의 정답은 뻔했습니다. 당이 원하는 사람이 되면 돼.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아의 눈이 얼마나 초롱초롱한지 아십니까? 그 눈빛을 보면서 저는 그 정답을 들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단이 시키는 대로 살아라고 말하는 것이 그날따라 너무나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아내한테 처음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나 요즘 많이 힘들어. 아내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요. 우리 부부는 그날 밤 사흘치 울음을 한꺼번에 쏟아낸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더 이상 두려움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냥 결론만 남습니다. 떠나야 한다. 이 아이들을 데리고 살아서 나가야 한다. 열심을 굳히고 나서도
실행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군 사령관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어디에 올라와 있는지, 제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보위부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간 가족 모두가 한꺼번에 수용소로 끌려갈 수도 있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몇 달에 걸쳐 조심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 탈북 루트를 가진 안내인을 수소문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그런 사람을 길잡이라고 부릅니다. 그 길잡이에게 넘겨줘야 하는 돈을 모으기 위해 아내가 몰래 쥐고 있던 금반지도 팔았고, 제가 연주를 통해 모아둔 외화도 탈탈 털었습니다. 아들 철민이는 군복무 중이라 연락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딸 설아한테는 조만간 여행 간다고만 했습니다. 설아가 어디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남쪽이라고 했다가 얼른 아니야, 나중에 말해줄게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그 아이가 아무것도 모른 채 수업 준비물 챙기듯 가방을 싸는 걸 보며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저는 혼자 집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아버지가 쓰시던 낡은 장롱, 어머니가 남겨주신 된장 항아리, 오래된 가족 사진 한 장. 그 사진에는 철민이가 군복을 처음 입고 지금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을 가져가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몸 수색을 당하면 단서가 될까봐 두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철민아, 아버지가 먼저 가서 길을 닦아 놓을게. 꼭 데리러 온다. 그 약속이 지금도 제 가슴에 못처럼 박혀 있습니다. 2023년 이른 봄이었습니다. 아직 두만강 물이 완전히 녹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길잡이는 그때가 오히려 낫다고 했습니다. 국경 경비가 조금 느슨해지는 시기라고요. 저희는 함경북도 국경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신분증을 여러 개 바꿔야 했습니다. 군사령관이라는 제 직위가 오히려 이동에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허가증 하나면 검문소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제 직위가 쓸모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강가에 도착했을 때는 한밤중이었습니다. 달도 없는 밤이었습니다. 길잡이가 강 건너편을 가리키며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까지만 가면 됩니다. 저기까지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니 15걸음에서 20걸음이라고 했습니다. 겨우 20걸음인데 그 20걸음이 그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설아, 손도 잡았습니다. 나물은 차가웠습니다. 발목까지 차오르는 물이 살을 내는 것 같았습니다. 설아가 숨죽여 아버지 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쉿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냥 손만 더 꽉 쥐었습니다. 중간쯤에 강 상류 쪽에서 캐초된 덤해, 중전 등 불빛이 스쳐가는 게 보였습니다. 찰 때였습니다. 저희는 그 자리에서 그냥 멈췄습니다. 물속에 반쯤 잠긴 채로 숨을 참았습니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분이었는지 5분이었는지 불빛이 다른 방향으로 꺾이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다시 발을 뗐습니다. 강을 다 건넌 뒤 중국 땅에 발을 딛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내가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저도 그 옆에 그냥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설아가 우리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밥 왔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소리도 없이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중국 땅은 또 다른 두려움이었습니다. 탈북자가 잡히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됩니다. 그러면 수용소입니다. 그러니 중국에서도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길잡이가 연결해준 곳은 연변 쪽 조선족 농가였습니다. 주인 할아버지는 70이 넘은 분이었는데 우리를 보자마자 어서 들어오소. 배는 고프지 않소.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말을 쓰는 사람을 타지에서 만나면 그게 얼마나 반가운지 아십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피랑길에 고향 사투리를 들으면 눈물이 났다고 하시잖아요. 그 마음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그 농가에 2달 가까이 숨어 있었습니다. 낮에는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바깥 기척이 들리면 다들 숨죽이고 방 안에 웅크렸습니다. 군 사령관이었던 제가 농가 헛간에 쌓인 옥수수 자루 뒤에 숨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으니까 이 정도면 된다 싶었습니다. 그즈음 조선족 교회를 통해 한국 선교사님과 연결이 됐습니다. 그분이 저희를 동남아시아로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한국까지 가는 안전한 루트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반신반의했습니다. 남한 사람을 실제로 만난 게 처음이었는데 그분은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부드럽게 말하고
밥을 챙겨주고 설아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그냥 평범한 사람. 라오스를 거치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이동할 때마다 신분을 숨겨야 했고 낯선 나라 말을 한마디도 모르는 채로 이방인처럼 떠돌아야 했습니다. 설아가 이동 중에 몸이 좋지 않았는데 약도 제대로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아이 이마에 손을 얹고 열을 식히면서 왜 진작 이 결심을 못했나 싶기도 했고 이렇게라도 나오길 잘했다 싶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한국 영사관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저는 아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다 됐구나 싶었습니다. 처음 한국 땅을 밟은 날이 2023년 여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얼굴에 닿는 순간 저도 모르게 멈춰섰습니다. 아내가 왜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그 깨끗하고 서늘한 공기가 너무 생경해서였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마트에 갔더니 물건이 천장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과자 한 봉지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설아 옆에서 저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기시는 것들이 저희한테는 하나하나가 처음이었습니다. 24시간 문 여는 편의점,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뭐든 나오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걸 내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는 것, 말투도 달랐습니다. 처음엔 남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절반도 안 들렸습니다. 요, 잖아요. 이런 말투는 알겠는데 외래어가 마구 섞여 나오면 머릿속이 새하얘지곤 했습니다. 설아는 저보다 훨씬 빠르게 적응하더군요. 어느 날 보니 친구들이랑 신나게 웃으며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저는 돌아서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밥맛도 좀 달랐습니다. 남한 된장찌개가 맛없는 게 아니라 그냥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맛이 아닌 거였습니다. 옥수수밥이랑 간 배추김치. 그게 뭐라고, 그게 그리웠습니다. 고향이라는 게 결국 맛이고 냄새고 소리더라고요. 지금 제 마음 한켠에는 늘 아들 철민이가 있습니다. 북에 그대로 있을 아들.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밥은 먹고 있는지, 아버지가 사라진 걸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면 하늘을 봅니다. 우리가 같이 보는 하늘이 같은 하늘이라는 게, 그게 지금 제가 붙잡고 있는 유일한 연결고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입니다. 그 아픔을 저는 피부로 압니다. 6.25로 이산가족이 된 어르신들의 마음도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수십 년을 가족 이름 부르며 사신 그 심정이 어떤 건지 저는 오늘도 바랍니다. 우리 세대 살아있는 동안에 아들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철민이가 자유로운 땅에서 자기 삶을 살 수 있기를, 설아가 꿈꾸는 것을 마음껏 꿈꿀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통일이 되면 저는 제일 먼저 함흥 가는 기차를 타고 싶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북녘 산천을 보면서 아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늦었지? 미안하다. 그래도 왔다.